밤 11시, 이불 속에서 인스타그램을 켰어. 친구가 발리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 스크롤을 내렸어. 이번엔 고등학교 동창이 새 차 뽑은 걸 자랑하고 있어. 벤츠야. 이번엔 회사 동료가 남자친구랑 프랑스 여행 간 사진을 올렸어. 에펠탑에서 키스하는 사진. 해시태그는 행복 그 자체. 넌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와. 부러움?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거야. 왜 쟤네는 다 잘 사는 것 같지?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잠깐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40분이 지나 있어. 폰을 내려놓는 순간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 혹시 이런 경험 있어? 사실 이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세계 42억 명이 넘는 SNS 사용자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이야. 근데 이게 단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너의 뇌가 물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SNS에서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걸 보는 너의 뇌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 알고 나면 인스타그램 볼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먼저 하나 물어볼게. 너 SNS에 올린 사진 중에 한 번도 안 고친 거 있어? 필터 하나도 안 쓰고 보정 하나도 안 하고 각도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찍자마자 바로 올린 거 거의 없을 거야. 실제로 미국 대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2.9%가 SNS에 올리기 전에 콘텐츠를 수정한다고 답했어. 근데 내 생각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높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꾸미는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해. 1954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사회비교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 근데 문제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나를 평가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매력적인지, 내가 성공한 건지. 이 모든 걸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야. 심리학 투데이에 따르면 놀랍게도 우리 생각의 약 10%는 누군가와의 비교로 이루어져 있대. 10번 생각하면 1번은 남이랑 비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비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걸 상향 비교라고 하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과 비교하는 걸 하향 비교라고 해. 여기서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지겠네? 맞아. 실제로 하향 비교를 하면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 근데 문제는 SNS에서는 하향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자, 생각해봐. 누가 SNS에 오늘 또 라면 먹었다.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남자친구랑 또 싸웠다 이런 거 올려? 안 올리잖아. 다들 여행 사진, 맛집 사진, 럭셔리한 일상, 커플 사진, 승진 소식,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올려. 심리학에서는 이걸 하이라이트를 효과라고 불러. 영화로 치면 예고편만 모아놓은 거야. 본편에는 지루한 장면도 있고 슬픈 장면도 있는데 예고편에는 가장 멋진 장면만 들어가잖아. SNS가 딱 그거야. 모든 사람의 예고편만 모아놓은 극장인 거지. 근데 너는 그 예고편을 보면서 내 본편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 100% 진다. 왜냐하면 너는 자기 인생의 지루한 부분, 힘든 부분, 불안한 부분을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상대방의 인생은 빛나는 순간만 보이니까. 이게 바로 SNS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함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 사람들이 행복한 척 올리는 심리. 왜 그러는 걸까? 첫 번째는 인상관리야. 사회학자 어빈 코프먼이 말한 개념인데 사람은 무대 위에 선 배우와 같다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연기해. SNS는 그 무대가 24시간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감독이 돼서 가장 멋진 장면만 편집해서 올리는 거지. 두 번째는 사회적 인정 욕구야.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 이건 진화적으로도 설명이 돼. 원시 시대에 무리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생존이 위협받았거든. 그 본능이 현대에 와서는 좋아요와 팔로우 수로 변환된 거야. 세 번째가 진짜 소름 돋는 건데 포모.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야. 다른 사람들이 나 없이 재밌는 걸 경험하고 있다는 불안감. 이게 SNS를 보면 증폭돼. 그래서 나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도 행복한 모습을 올리게 되는 거야.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도.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줄게.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SNS에 가장 행복한 모습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주관적 행복도가 더 낮았어. 다시 말해서 SNS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현실에서 가장 불행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 행복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하다는 신호인 거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 인스타그램에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졌던 한 인플루언서가 사실 자기 게시물 때문에 극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고백했어. 매번 사진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 수를 강박적으로 확인하고 이전 게시물보다 반응이 적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대. 게시물 하나를 올리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200장이 넘는 사진을 찍고 2시간 넘게 보정하고 캡션 하나 쓰는데 30분을 고민했다고 해. 겉으로는 완벽한 삶. 속으로는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던 거야. 이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야. 너의 인스타 피드에서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올리기 전에 10번은 고민했을 거야. 이 각도가 나은가? 저 필터가 나은가? 이 캡션이 너무 잘한 같지는 않은가? 행복한 척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감정 노동이야. 올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 피해자인 이 구조. 이게 SNS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 행복한 게시물을 올린 후에 벌어지는 심리적 반응이야. 사진을 올리고 나서 처음 몇 분 동안은 좋아요가 하나씩 올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요 속도가 느려지면 불안이 시작돼. 왜 반응이 없지? 내 사진이 별로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슷한 게시물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은 걸 발견하면 자기가 올린 행복한 게시물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 소셜미디어 역설이라고 해. 행복을 공유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불행을 만들어내는 역설. 연구에 따르면 게시물을 올린 후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폰을 다시 열었어. 이 확인 행동 자체가 이미 불안의 표현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너의 뇌가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자, 지금부터 좀 놀라운 뇌과학 이야기를 해줄게. UCLA 연구팀이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뇌 영상 촬영을 했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쉽게 말해서 뇌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촬영하는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진을 볼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됐어. 특히 측자핵과 복측 선조체. 이 부위가 뭐 하는 곳이냐면 도박할 때, 마약할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활성화되는 쾌감센터야. 다시 말해서 좋아요를 받을 때 너의 뇌는 마약을 한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 무서운 걸 발견했어. SNS를 20분만 사용해도 전전두엽 피질의 베타파 활동이 22%나 감소했대. 전전두엽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성적 판단, 충동 조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이야. 이 부위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건 너가 더 충동적이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SNS를 오래 볼수록 더 오래 보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도파민 보상 예측 오류라는 개념이 있어. 좀 어렵게 들리지? 쉽게 설명해 줄게. 너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어. 좋아요가 몇 개 올까 기대하고 있어. 이때 뇌는 이미 보상을 예측하고 있어. 만약 예상보다 좋아요가 많이 오면 도파민이 팍 터져. 기분이 하늘을 날아. 근데 예상보다 적게 오면 도파민이 뚝 떨어져. 기분이 바닥을 쳐. 이게 슬롯머신과 완전 같은 원리야.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슬롯머신을 못 끊는 이유.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에는 나올 거야 라는 기대 때문이야. SNS도 똑같아. 이번 게시물은 좋아요가 적었지만 다음 게시물은 터질 거야.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중독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도파민 반응은 좋아요를 받을 때가 아니라 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할 때 나온대. 너가 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알림이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 그 불확실성이 너를 중독시키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게.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복한 게시물을 볼 때 너의 뇌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
몬트리올 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정확히 밝혀냈어. 413명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 패턴을 분석했는데 상향 비교.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의 게시물을 볼 때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우울 증상이 증가했어.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비교 대상이 나와 비슷한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컸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이나 재벌의 SNS를 보는 것보다 같은 나이, 비슷한 직장, 비슷한 환경의 지인이 올린 행복한 게시물이 너를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야. 왜? 연예인은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비교가 안 돼. 근데 대학 동기, 회사 동료, 고등학교 친구. 이 사람들은 나와 출발선이 비슷했잖아. 그런데 쟤는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생각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야. 페스팅거의 이론에서도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 SNS는 이 비교를 무한대로 확장시킨 거지. 자, 이쯤에서 아마 지금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까지 영향 안 받는데? 나는 남의 SNS 보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 없는데? 사실 말이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이 영향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일어나거든. 의식적으로는 그냥 구경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뇌는 이미 비교를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피드를 내리면 내릴수록 뇌의 측두엽에서 세타파 활동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건 사회 비교 행동과 직접 연결된 뇌파야. 특히 다른 사람의 휴가 사진을 볼 때 이 반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대. 너가 의식하든 못하든 뇌는 자동으로 비교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회 비교라고 불러.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첫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이야. 너의 삶이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은데도 남들과 비교하니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야. 연봉 5천만 원이면 한국에서 나쁘지 않은 편이야. 근데 인스타에서 같은 나이 친구가 1억 버는 것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올리면 갑자기 5천만 원이 초라해 보여. 내 삶이 변한 게 아니야. 비교 대상이 바뀐 거야. 두 번째는 만성적 불만족이야. SNS를 계속 보면 뇌의 보상 기준선이 올라가.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맛있는 거 먹어도 인스타에서 본 미슐랭 레스토랑이 떠오르고 여행을 가도 남들이 올린 몰디브 사진이 생각나고 이건 도파민 내성과 비슷한 원리야.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것처럼 SNS를 많이 볼수록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필요해지고 일상의 행복에 대한 감수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야. 세 번째가 진짜 심각한 건데 수면 장애와 우울증이야. 73.5%의 사람이 잠들기 직전에 SNS를 확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근데 잠들기 전에 다른 사람의 행복한 게시물을 보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또 SNS에 더 의존하게 되고 완벽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여기서 알고리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SNS 알고리즘이 있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너를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반응하는 콘텐츠를 분석해서 비슷한 걸 계속 보여줘. 부러운 감정이 드는 게시물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러면 비슷한 콘텐츠를 더 많이 피드에 넣어. 질투가 나서 프로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게시물을 더 자주 보여줘.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너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가 오래 머무는 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 감정이 너를 더 오래 머물게 만들어. 부러움, 질투, 불안. 이런 감정들이 너를 스크롤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설계된 거야. 메타의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겐이 폭로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플랫폼들은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용자를 더 오래 붙잡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했어. 자, 그러면 누가 이 비교의 덫에 가장 취약할까? 많은 사람들이 10대, 20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물론 미국 기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84%가 최소 하나 이상의 SNS를 사용하고 있고 이 연령대가 가장 활발한 사용자인 건 맞아.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SNS에서 상향 비교를 더 자주 하고 그 영향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어. 특히 외모 관련 비교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져. 근데 말이야. 요즘은 40대, 50대도 SNS를 엄청 해. 카카오 스토리, 밴드, 인스타그램.
이 세대는 또 다른 형태의 비교를 하고 있어. 자녀 자랑, 집 자랑, 부부 사이 과시. 동창회 단톡방에서 누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누구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런 비교가 40대, 50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세대의 문제야.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능동적 사용과 수동적 사용의 차이야. SNS 사용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 하나는 능동적 사용. 직접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다른 하나는 수동적 사용. 그냥 아무 말 없이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다른 사람 게시물을 구경하는 거야. 연구에 따르면 수동적 사용이 능동적 사용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면 비교만 하고 있는 거거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사회적 연결감이 생기는데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면 오히려 고립감이 커져.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수동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생각해봐. 너가 인스타를 열면 직접 뭔가를 올리는 시간보다 남의 피드를 구경하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 이 수동적 스크롤링이 바로 비교의 함정에 빠지는 가장 빠른 경로야. 여기서 하나 더 소름 돋는 실험 결과를 알려줄게.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2주 동안 페이스북 사용을 추적했는데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했어. 근데 반대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실제 사회적 교류를 한 사람들은 행복감이 증가했어. 같은 사회적 활동인데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거야. 이건 SNS가 진짜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환상을 제공한다는 걸 보여줘. 500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새벽 3시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아마 손에 꼽을 거야. 우리는 팔로워 수라는 숫자에 속아서 진짜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무섭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SNS를 아예 끊어야 할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자 멜리사 헌트 연구팀이 2018년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어. 143명의 대학생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평소대로 SNS를 사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사용을 각각 하루 10분으로 제한했어. 3주 결과가 어땠냐면 사용을 제한한 그룹에서 외로움과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어. 특히 처음에 우울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에게서 효과가 가장 컸어. 하루 30분. 이게 연구가 제시한 SNS 사용의 적정선이야. 멜리사 헌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 SNS 사용을 줄이면 오히려 덜 외로워진다는 건 아이러니하지만 이치에 맞습니다. SNS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게. 첫 번째, 의식적 스크롤링을 연습해. SNS를 열기 전에 3초만 멈추고 자기한테 물어봐. 나 지금 왜 이걸 열려는 거지? 심심해서? 불안해서? 습관? 이 3초의 멈춤이 무의식적 비교 모드를 차단하는 스위치가 돼. 두 번째, 피드 다이어트를 해. 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계정이 있어? 과감하게 언팔해. 이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거야. 대신 너에게 영감을 주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정으로 채워. 세 번째, 게시물의 뒷면을 상상해봐. 커플이 행복한 사진을 올렸어? 그 사진을 찍기 위해 30번은 다시 찍었을 거야. 여행 사진이 멋져? 비행기 지연, 진분실, 숙소 불만 같은 건 절대 올리지 않아. 모든 게시물 뒤에는 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있어. 네 번째, 생산자가 돼봐. SNS를 소비만 하면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 근데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되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볼 때도 아, 저 사람도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다섯 번째, 디지털 선셋을 실천해.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SNS를 끊어. 73.5%가 잠들기 직전까지 SNS를 본다고 했잖아. 이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져. 잠을 잘 자면 다음날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가고 비교에 덜 휘둘리게 돼. 여섯 번째, 감사 일기를 써봐. 이건 진짜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야.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가 연락해줘서 좋았다. 날씨가 따뜻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야. 이 습관이 뭘 하냐면 너의 뇌가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시키는 거야. 상향 비교의 반대 방향으로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거지. 7번째, 자기 연민을 연습해. SNS를 보고 기분이 나빠졌다면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봐.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2, 3문장이야. 첫 번째는 알아차림. 두 번째는 정상화. 세 번째는 보편적 인간성의 인식이야. 이게 자기 연민의 핵심 3요소야. 비교하는 자기 자신을 또 비난하면 이중으로 고통받는 거야.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야. 중요한 건 비교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이 말이 1900년대 초반에 나온 건데 SNS 시대인 지금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어.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지만 그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SNS는 도구야. 도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 SNS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너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도 있어. 오늘 이 영상을 본 너는 이제 달라. 왜? 인간은 자신을 조종하는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순간 그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 이걸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고 해. 생각에 대한 생각. 너가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비교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 오늘부터 SNS를 열 때마다 한 번만 떠올려봐. 내가 보고 있는 건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릴이고 나의 삶은 본편 전체라는 걸. 그리고 본편이 예고편보다 항상 더 길고 더 깊고 더 가치 있다는 걸 잊지 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줘. 너의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심리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